안녕하셨습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신준선입니다.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을 한 30강 정도 분량으로 공부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 총 15강 정도 분량으로 핵심 요약 강의 진행을 했었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강좌 넘어가기 전에 테마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 지문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출지문들을 가지고 출제 경향을 이제 분석 파악해보는 시간으로 그 테마 특강을 이번에 꾸미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작년에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치러졌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공인중개사 시험은 몇 번 있었을까요? 24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치루어졌지만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15회 추가 시험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25회, 25번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실무 총 40문제죠. 40문제인데 25번 출제가 되었다면 역대 기출문제가 몇 문제일까요? 산수문제인데요. 25번 시험이 있었고요. 매년 40문제가 출제되었다면 1000문제입니다. 1000문제. 기출문제가 1000문제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본 과목에서 기출이 된 출제 지문은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된 것만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5000개의 지문이죠. 5000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기출 지문들 중에서 하나의 그 패턴을 이루는 출제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 기출 지문만 가지고 제가 문제를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만들었지만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지문들은 역대 기출문제 지문들 중에서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는 지문들이거든요. 이 작업을 우리가 출제 경향 분석 작업을 하고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에 넘어가게 되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이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 정답을 잡아나가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 50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 출제 유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공인중개사 법령실무 기본 이론에 있는 그 진도 순서 그대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번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그리고 지금 제가 박스 안에 기역부터 치읓까지 집어넣었죠. 그것은 다 출제가 되었었던 기출지문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조의 제정 목적 묻는 문제인데, 공인중개사법 1조의 제정 목적은 시험에서 아주 빈번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1조 조문은 아예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법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공인중개사법 1조 제정 목적입니다. 자, 박스 내 기출지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제정 목적을 골라보죠. 기역,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있는 말이죠. 20회 기출지문이었습니다. 니은,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없는 말이에요. 디귿, 부동산 중개업자의 적절한 규율 그것도 없는 말이고요. 리을,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좋은 말이지만 공인중개사법 1조에는 언급이 없는 말입니다. 미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비읍,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시옷, 부동산 중개업물을 적절히 규율한다. 없지요. 이응,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한다. 그 다음에 지읒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것을 17회 시험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문으로 있습니다. 각각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치읓,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기역, 미음, 비읍, 이응, 지읒, 치읓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박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재정 목적인 것과 아닌 것들이 지문 속에 섞이게 될 건데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아닌 것으로 집어넣으면 수험생이 정답 잡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1조를 암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마치 이 법 재정 목적인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용어들, 그런 표현들이 뒤섞여 들어온다는 거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부동산 투기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토지공 개념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1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인 겁니다. 자, 이어지는 2번은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는 총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죠. 이른바 입법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 가장 바르게 말한 거 옳은 기출지문을 찾아보실까요? 1번 3회 기출지문인데 중개업이란 법령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무엇이 중개업이냐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죠. 공인중개사법 2조 3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무엇을? 중개를요. 어떻게? 업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개업이죠. 그런데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중개. 그것이 무엇인지는 공인중개사법이 또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조 1호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즉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질 것임을 이미 2조 1호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어떻게 하는 것? 알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개라는 거죠. 이러한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까지 행하였을 때 비로소 공인중개사법은 그자가 무엇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중개업을 행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3회 22회 기출지문에 있었던 지문인데 공인중개사법 2조 3호의 용어의 정의 그대로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영위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그냥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인 것입니다. 틀렸고요. 4번 22회 기출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 2조 4호가 별도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죠.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있죠. 등록을 한 자면 중개업자입니다. 그런데 중개업자의 그 종별을 구별해 보면 법인인 중개업자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칙상의 중개업자도 있죠. 꼭 중개업자가 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부칙상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된 부칙상의 중개업자도 있는 거죠.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거기까지는 맞는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2조가 6호에서 보조원을 정의했죠.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어떤 업무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였었습니다. 6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게 소속되어 일반 서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인중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업무 수행할 수 있대죠.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보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7번 지문 22의 기출지문이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어떻게 해요?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였었던 거죠. 8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년 기출지문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였다면 그것은 중개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컨설팅 업무에 부속하여 중개업을 하게 된다면 그 법인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법인이 되는 것이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9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도 중개업자이다. 자격을 취득했어도 등록을 하였어야 비로소 중개업자가 되고 등록을 한 자인 중개업자만이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격을 취득하여도 등록하지 않는 한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지는 3번은 법정 중개 대상물과 관련된 기출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해 봤는데요.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법에 의해서 정해질 것임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3조가 직접 정한 중개대상물이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3조 3호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으로 정한 중개대상물이 있으니 임목에 관한 법률상의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였었습니다. 자, 기출된 지문들 속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여부를 가부 여부를 판단해보자. 즉 OX로 판단해보자는 거죠. 1번 상속받은 전답 중개할 수 있나요? 예, 전답은 토지로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경매에서 낙찰받은 전답이든 매매에서 매수한 전답이든 상속받은 전답이든 증여받은 전답이든 관계없이 본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표현 유의하셔야 되는 게 상속받은 전답이라고 출제자가 물었으니까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전답의 상속이라고 물었다면 중개할 수 없는 거죠. 상속은 중개업자가 알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O고요. 그 다음에 2번 어업권. 어업권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X. 3번 어업재단 X. 재단 중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단은 오직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만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16회에서도 23회에서도 그 외에도 여러 번 이게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인데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는 그 범위를 확장해서 토지에 정착이 될 분양권도 본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말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 공동주택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 분양권, 분양증서는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서 특정한 동과 호수까지도 확정되어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이 될 하나의 건물로서 취급되어 본법상 중개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 미등기 건물이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그 건물이 미등기냐 무허가냐 불문하고 중개 대상 되는 것입니다. 5. 그 다음 6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입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입목은 본법 시행령이 정한 첫 번째 중개 대상입니다. 그 다음 7번 광업재단, 5. 중개 대상물이죠. 그 다음에 8번 미채굴 광물,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지요.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목적물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X. 그 다음 9번 무주부동산. 자, 18회 기출지문인데 전라북도 무주 땅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무주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 말하는 겁니다. 국유입니다. 국유. 예, 국유.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래의 목적이 되지가 아니니 중개대상물 될 수가 없겠죠. X. 그 다음 선박, 중개의 대상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우리가 이런 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법률상 권리의 객체로 봤을 때는 동산에 불과하죠. 본법상의 중개의 대상 아닙니다. X. 가압류된 공장, 가압류가 되었든 가처분이 되었든 공장 자체는 본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토지로서, 건물로서. 그 다음에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 공유수면 상태였었다면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중개할 수가 없었겠지만 개인이 공유수면을 매립 면허받아 준공하여 성토되면 지금은 사건의 대상인 토지가 되니까 중개의 대상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허가 건물, 토지에 정착만 되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없이 중개의 대상 된다고 그랬죠. 5입니다. 그 다음 14번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 중개할 수 있죠. 5. 그 다음 15번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표현만 바꾸었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분양권 말하는 것이니까 본법상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6번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이른바 권리금 거래에 말하는 거죠.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후속되어 나가는 논리전개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중개업자는 권리금 거래를 알선할 수 없다. 이건 X입니다.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액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올바른 논리전개가 됩니다. 어쨌든 X. 17번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21의 기출문제고요. 대법원 판례 지문이거든요. 대법원 판례 사례 지문인데 이러한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서 만들어진 세차장 구조물, 셀프 세차장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볼트만 풀러버리면 토지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본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X요. 그 다음 18번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 이런 것들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죠. 토지와 함께 권리관계를 함께 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이기는커녕 민법상 독립한 하나의 권리의 객체인 물건 자체가 아닌 것이죠. 독립한 중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X.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판례 문제인데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토지와는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또 하나의
본법상의 중개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9번은 O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자, 이것은 중개 대상물과 중개 가능한 알선할 수 있는 매매교환 임대차 외에 그 밖의 권리와 연관되는 형태로 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1번 등기된 환매권 알선할 수 있나요? 예, 환매권은 등기부 갑구에 등기될 수 있죠. 그리고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 가능하죠. 이전성이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네요. 5입니다. 2번 지상권.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모든 용익물권은 중개업자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게 됩니다. 5. 그 다음 권리금.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이죠. X. 그 다음 4번 질권. 질권은 약정담보제도이긴 하나 그 대상이 동산담보제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대상물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X. 5번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형태의 하나의 법정지상권 같은 거죠. 분묘기지권 성립 등은 중개업자의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X입니다. 6번 특허권. 특허권도 공인중개사법상 알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죠. X. 7번 토지 일부의 임대차는요. 자, 중개는요.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만 알선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인데 토지 일부, 심지어 그것이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일부라 하더라도 임대차나 용익권 설정의 목적이 되었을 때에는 거래가 가능하죠.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입니다. 8번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 중개할 수 있죠. 5입니다. 9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역시 권리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X. 그 다음 10번 토지에 부착된 20개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된다고요? 임목입니다. 임목은 시행령이 직접 선택한 중개대상물이죠. 5. 그 다음 11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예, 중개대상물 됩니다. 5. 12번 가압류된 부동산.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었든 가처분이 되었든 즉 사건의 대상이 된다면 공법상 제한이 있든 사법상의 제한이 있든 거래는 가능한 것입니다.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5입니다. 13번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그것이 독립한 중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X입니다. 그런데 17회 출제위원이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을 물어봤으니까 X가 되는 건데 만약에 출제자가 공업소유권 및 시설이 속해 있는 공장재단을 물었다면 O가 되는 거죠. 14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이 중개의 대상이냐고 물었으니까 지금은 X입니다만 만약에 그 당시 출제위원이 광업권이 속해 있는 광업재단을 물었다면 O가 되는 것이죠. 하나로 일체화되어 재단으로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독립한 본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1, 2, 3, 4, 5번 기출지문 중에서 옳은 기출지문 찾아봅니다. 1번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도 판례는 하나의 건물로 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것도 건물 중개하는 것에 해당하죠. X입니다. 2번 점포 위치에 따르는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21회 기출지문인데 역시 권리금 물어보는 것이었었습니다.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은 아닌 것이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이거는 중개의 대상이 아니면 물론이고 중개업자가 중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건이죠. 공인중개사법 33조가 7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양도, 알선이 금지가 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는 그 매매나 교환을 중개도 안 되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출제자가 어떤 입주권을 말하고 있는지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입주권을 말하면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중개가 금지가 되는 것이지만 입주권을 말하되 출제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묻는다면 그것은 본법상 또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X고요. 그 다음 4번.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 뭐 20톤 미만이든 20톤 초과든 선박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5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의 대상이다. 23회 재작년 기출지문인데 아직 그 필지가 지번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대토권 상태는 아직까지 본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 21회 기출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면서 공인중개사법은 2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공인중개사법 조문으로는 4조부터 5조, 6조, 7조, 8조까지 펼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와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운용이나 구성 등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편에서 출제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보겠습니다. 6번.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때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요. 그 다음 2번.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22의 기출지문인데 이게 틀렸죠? 문장에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었었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수수료 환불 규정 맞죠?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렇죠?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1월 이내에 교부하는 것이 또 하나가 1월 이내에 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포상금이죠. 포상금도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한 다음 지문의 가부 여부를 판단하시오. 총 11개의 지문, 이거 모두 다 기출지문들입니다. 역시 보겠습니다. 1번 15회 추가 기출지문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X입니다. 연령도, 국적도, 성별도, 경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X. 2번.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예, 이른바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5입니다. 3번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나서 5년, 거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할 수 있고요. X입니다. 4번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 자격 제한됩니까? 아니요. 5년간 무효 취소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죠. X.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5년이 경과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그러니까 4번과 5번 기출지문은 3년을 5년으로 5년을 3년으로 뒤바꾸어서 각각 틀린 지문을 만든 것입니다. 6번 18의 기출지문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국적을 불문합니다. X죠. 그 다음에 7번 2004년 11월 14일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2007년 11월 13일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자, 2014년에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이 무효 처분이 되었다면 5년, 6년, 7년 이제 3년밖에 안 지났죠. 앞으로도 2년 더 경과해야 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8번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죠. 5입니다. 그 다음에 9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에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죠.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X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러나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1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23회 기출지문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라면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항상 누가요?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X입니다. X.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 맞죠?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맞습니다. 어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나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는 것입니다. 3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8회 시험에서도 20회 시험에서도 나온 지문인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는 거죠. 그러면 통보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틀렸습니다. 4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그렇죠? 얼마 안에? 5일 이내입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요. 7일 이내 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고요. 10일 이내 하는 것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월 이내도 있고 3월 이내도 있고요. 근데
5일 이내 하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실무교육은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한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실무교육 수료하고 개설 등록했던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였는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등록을 할 때는 실무교육이 면제가 되는 규정이 있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중개업 등록과 관련된 문제 나오고 있죠.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은 중개업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중개업 등록은 대인적 등록이므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9회 기출지문인데요. 이것이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은 양도, 대여, 상속할 수가 없다. 이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개설 등록 취소 절차나 폐업 신고 절차를 마치면 개설 등록 효력이 소멸된다? 아니요.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면, 법인인 중개업자가 해산을 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이것만큼은 그 사유 발생하는 그 즉시 이미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여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3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중개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등록은 기속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즉 등록관청인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신청인이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하자가 없고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법 위반 사항 등이 없다면 등록은 수리되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번.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상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라고 말했다면 맞지만 항상이라고 말하면 틀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칙상의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종별 변경할 때만큼은 등록 신청 안 해도 되죠. 등록증 재교부 받는 방법으로도 종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에 포함되는 중개업자는 개설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개업자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3회 기출제문인데 조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풀어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 처분이 없어도 이미 등록의 효력은 소멸한다.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X죠. 등록 취소 처분을 맞아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등록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가지 중에서 딱 하나는 그 사유 발생하는 그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사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개인인 중개업자의 사망과 법인인 중개업자의 해산이 그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9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은 자연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연인 중에는 공인중개사만이 개인 중에는 개설 등록이 가능하죠. 그자가 확보할 등록의 기준 2가지입니다. 사무소 확보하고 실무교육 수료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죠. 무슨 교육? 실무교육을 받았어야죠. 2번.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실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서 사무소가 확보되었어야 합니다. 계획 수립 가지고는 등록 안 됩니다. 3번.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개인 중에는 공인중개사만이 개설 등록할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변호사라 하더라도 중개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은 별도 취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X. 4번.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이미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도 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 기준을 갖추었으면 등록할 수 있죠. 5번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5번이 정답이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의 사무소를 확보하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11번. 자, 이번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르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번이 정답이죠. 외국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만큼은 이것이 추가 첨부 서류로 속하게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7명이라면 그중에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23회 기출지문인데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 임사원 중 얼마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그러면 벌써 틀린 지문인 거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하니까.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반수 이상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반수 이상이 아니라 뭐죠? 전원이죠. 대표자를 포함한 임사원 전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5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도 하나의 상법상 회사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면 기타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6번 한 명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 최소한 5천만 원은 돼야 됩니다. 미만이라면 등록이 안 되는 거죠. 7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사무소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의한 중개업 등록은 허용된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는 게 공인중개사법 규정이었었죠. 틀렸습니다. 8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의 기준과 절차를 명합니다. 지역농협은 법인의 등록의 기준을 안 갖춰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특수법인 중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12번 등록의 위반과 효과와 관련된 기출문제 중에서 출제 지문을 골라봤습니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1번 지역농협이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중앙에 신고하면 된다. 지역농협도 업무보증 설정 신고는 어디 가서요? 등록관청 가서 하는 거죠. 2번 중개업자의 개설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개설 등록이 취소되나 양도받은 자는 개설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자의 자격을 갖는다. 이 말은 등록이 이전성이 있다 그 말인데 X죠. 예, 이전성이 없습니다. 3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 물론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업무정지 잔여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요? 결격 사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업무에 부속해서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보아야 한다. 4번이 정답이죠. 이거 13회 기출지문이었는데 약간 변형이 되어서 작년 24회 기출지문에서 또 나왔었고 아까 저 앞쪽에서 보셨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를 받은 자라도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신고를 하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보아야 한다. 중개업자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이미 등록이 통지가 되었다면 보증 설정하지 않았어도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어도 이미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총칙 부분과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등록의 기준과 절차, 그 위반과 효과까지 기출지문들 분석해 보셨고요. 이제 등록의 결격 사유 관련된 부분입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